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14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시경제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의 완결판입니다. 거시경제의 일반균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일반균형이라고 할 때 그 부분균형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균형이라고 할 때는 경제를 갖다 구성하는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이런 상태를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일반 균형이 아니라 부분 균형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시장만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럴 때 다른 시장은 일정 불변이다.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시장만을 따로 떼가지고 분석하는 부분 균형 분석이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균형 분석을 확립한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 공급 모형이라든가 이런 모형들을 갖다가 체계화했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다 부분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일반 균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 학자들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레옹 왈라스가 크게 기여를 했고 왈라스 뒤에 이어서 제라르 드브레 같은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일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또 일반 균형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수리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수학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균형 분석도 보편화돼가지고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 물론 이것도 단순화한 일반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 그 수많은 시장을 동시에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에 존재하는 시장을 몇 개로 그룹화합니다. 그룹화한 다음에 그 여러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엄밀한 가정하에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일반 균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일반 균형과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균형과 경기 변동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 그 균형이 변화하면서 경기 변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관련된 이론도 과거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제 한동안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말에 들어와 가지고 또 특히 80년대 와 가지고 경기 변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죠?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에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 불황. 그동안에는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온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경기 변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극도의 경기 침체를 갖다 겪기 시작하면서 경기 변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겁니다.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경기 변동 이론인데 그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주로 세고전학파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균형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데 그 균형 상태에 이제 충격을 주는 요인이 화폐적 충격이냐 아니면 실물적 충격이냐 해가지고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도 나오고 또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도 발전해가지고 특히 그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을 제안한 학자들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프레스캇이라든가 키들랜드 같은 학자들. 그래서 일단 1주차에서는 거의 여기까지 아마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일반 균형 모형과 가격 경직성, 또 특히 이제 개방 경제의 일반 균형까지 해가지고 모형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 그 10장만 할 것인지 아직은 결정을 못했는데 일단 일부를 보고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11장과 11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함수 논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벅찬 편입니다. 이렇게 예전보다는 진도가 많이 나간 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시경제에서 공부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갖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노동 시장 해가지고 국민 경제, 나라 경제에 존재하는 시장을 세 개로 그룹화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시장들을 여기다 통합시키는 거죠. 근데 화폐 시장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증권 시장을 다 포함을 시켜서 분석하는 것이고 노동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노동시장을 파악할 때는 다른 시장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또 씁니다. 그래서 크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수요 측면이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은 바로 공급 측면이고, 그래서 세 개의 시장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제의 일반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 봐온 내용인데 이제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균형 모형을 전제로 했을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요 거시경제 변수라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민소득이라든가 물가라든가 투자, 소비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균형 모형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와 또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건 바로 기술 진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경제 전체의 충격이 단기적 경기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러한 그 예측이 실제 경기 변동의 주요 사실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실제 경기 변동의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서 요건 이제 1주차에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일반 균형 모형에다가 가격 경직성을 도입한 새 케인스학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거시경제 정책이 거시경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또 뒷시간에 이제 볼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여기서 모형의 예측이 실제 경기 변동의 주요 사실을 얼마나 설명하는 것도 한번 대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방경제의 일반 균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욕심은 많은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균형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넘기면은 그냥 통째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상당히 좀 불완전한 게 꽤 있습니다. 엄청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이유가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이 책 저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갖다 만든 사람이 저자입니다. 정운찬, 김영식인데 사실은 저자지만은 뭐예요? 자기 제자들, 서울대 대학원생들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엉망인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엉망인 걸 모르고 또 계속 이걸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들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자라는 게 이제 주로 이거 갖고 지금 정운찬 교수는 은퇴했죠. 은퇴하고 지금 한국야구위원회 위원장, 워낙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데 김영식 교수가 이걸 갖다 다 개정도 하고 정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진도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에 오류가 있어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나가다 보니까 책에서 많은 부분 오류가 있는 걸 갖다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출판사에 전달해가지고 다음 내년도 판 나올 때는 좀 수정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거기까지 안 나갔으니까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조순, 정운찬 교수가 쓴 책들 가지고 제가 교재로 많이 썼는데 뒷부분에 오류가 많은데 불구하고 개정판이 나올 때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위원이 이제 학회에서 만났습니다. 학회에서 저자들을 만나가지고 뒷부분에 오류가 꽤 있는데 왜 수정을 안 하느냐 하다 보니 오자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그대로 나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몰랐냐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진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시간이 좀 늦어진 게 여러 가지 오류 수정하고 또 슬라이드 다 바꾸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 균형은 여러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룹니다.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인데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거 넘기면은 슬라이드를 넘기면은 그냥 통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앞에서 봤던 거 아시죠? YD equal YS입니다. YD equal YS고 거기서 이제 YT 총 수요는 뭐예요? 총 수요는 자 C하고 I하고 G를 더한 것입니다. I는 R과 D와 G 프라임의 함수죠. 소비도 뭐의 함수인가 알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건 총 공급이죠. YS입니다. YS고 자 지금 G 펑션 KL 해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총 생산 함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노동시장의 균형식도 앞에서 본 겁니다. 앞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 식이 살아나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식이 살아나지 않는군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식은 이미 앞에서 본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화폐시장의 균형이 나와 있습니다. 화폐시장의 균형은 화폐 공급하고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데, 자, 화폐 수요식이 사라졌는데, 여기서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 중에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목이자율이 있죠. R입니다. 그 명목이자율 해가지고 R 더하기 파인데, 스몰 r은 실질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이가 포함됩니다. 근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파이가 0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파이는 0으로 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제약식도 지금 슬라이드에서 사라졌는데요. 예산 제약식도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본 내용들을 갖다 지금 종합하는 거니까 식이 사라졌어도 그 책에 나와 있는 식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균형입니다. 그래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은 노동에 대한 수요하고 노동의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노동 공급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인데,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여기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인데, 요게 세로축이 이자율이죠. 그 세로축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ISLM 모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LM 모형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ISLM 모형에서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 IS 곡선이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이 LN 곡선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IS 곡선, LN 곡선이 아니라 공간은 똑같이 R하고 Y 공간인데 여기다가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을 갖다 나타낸 것입니다. YD하고 YS.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에서 균형 국민소득하고 균형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균형 고용량과 균형 실질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화폐시장입니다. 화폐시장에서는 이제 화폐 공급하고 화폐 수요 해가지고 좀 전에 오른쪽에 사라졌었죠. P 곱하기 L 그리고 Y0, R0입니다. YR. 앞에서는 우리가 거기다가 앞에서는 안에다가 뭘 썼죠? 명목임금을 표시했었죠. 조금 전에 식에서는 대문자 R을 갖다 표시했었는데 여기다 지금 소문자 R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문자 R을 갖다 표시를 했지만 그러나 파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0으로 가정한다고 그랬죠. 파이를 0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명목 이자율하고 실질 이자율이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 이자율을 표시하건 명목 이자율을 표시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시장의 균형에서는 이제 균형 물가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통화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균형이라고 할 때는 세 개의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결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물 시장의 가로축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있죠. 총산출량.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모형에는 안 나와 있지만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또 고용, 또 실질임금 및 실질이자율 같은 이런 실질 변수들이 실물 부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물 부문에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이제 화폐시장이었었죠. 자, 물가 수준과 같은 게 명목 변수입니다. 물가 수준과 같은 것들이 명목 변수인데 명목 변수는 뭐예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본 모형에서 화폐는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화폐는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화폐 부문하고 실물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화파가 주장하는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폐의 중립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전파의 이분성, 클래시컬 다이코토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가 수준과 같은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 얘기는 곧 화폐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 개념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조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정리 하나가 나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라고 해서 리카디안 이쿼벌런스 시오렘이라고 하는 건데, 이쿼벌런스를 갖다가 다양하게 또 번역을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리카도 대등정리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말 말고도 리카도
동등성 정리라고도 하고요. 리카도 동등 정리라고도 합니다. 예, 용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어가 쓰이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리카도 대등 정리.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비함수에서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소비함수에서 미래 전망적 소비자. 미래 전망적 소비자는 뭐예요? 당연히 미래 상황까지 예상해가지고 소비를 갖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적 소비자를 갖다 앞에서 봤었고, 자, 미래 전망적 소비자는 정부 정책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정부 정책의 변화까지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소비 수준을 갖다 결정하는 게 바로 미래 전망적 소비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적 소비자였습니다. 가지고 합리적으로 소비 수준을 갖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자, 일정한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갖다 하는데 그럼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세금을 갖다 깎아주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정책입니다. 조세 감면. 가지고 조세 감면과 함께 동시에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근데 합리적인 미래 전망적 소비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자, 지금 국채를 발행했지만 국채는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그러면 원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금을 돌려주려면 당연히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걷어야죠. 그래서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국채 회수를 위해서는 자, 분명히 미래에 조세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미래 조세가 증가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미래에 세금을 더 걷을 거라면 세금 낼 돈이 있어야죠. 세금 낼 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소비를 많이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는 현재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현재 세금을 깎아줬지만 나중에 더 걷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조세 감면 정책은 결국 소비자의 평생 부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평생에 걸친 부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지금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부담이 줄었지만 미래에 세금을 더 걷을 것이 틀림없으니까 평생 부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 제안한 학자가 리카도예요. 데이비 리카도 해가지고 애덤 스미스 뒤에 이어서 나온 학자죠. 원래 우리가 리카도 하면 많이 알려진 게 비교 우위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비교 우위설도 가장 유명하고 이거 말고도 예컨대 지대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차액 지대론도 아주 대단한 이론 중에 하나고 지금도 뭐 경제학자 중에는 애덤 스미스보다 오히려 더 리카도를 높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모형을 만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아주 혁신적이라는 거죠. 천재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리카도의 대등 정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을 깎아줘도 이것이 소비자의 평생 부는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뭐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래 전망적 소비자인 경우 그런 겁니다. 소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지금은 우리가 리카도 대등 정리라고 합니다. 리카디안 이퀴벌런트 시오리엠이라고 해서 리카도 대등 정리. 이것이 뭐 저기 경제학 공부나 이런 거 할 땐 거의 안 나오죠. 지금 거시경제학이니까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많이 중요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아니 미래 전망적 소비자라는 것도 우리가 소비할 때 그렇게 합니까? 당장 필요하면 사지. 그렇죠? 미래를 갖다 합리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이런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엄격한 가정하에서 경제 모형을 만들 때 자 이런 것도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든 모형이라고 해서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균형 분석을 하면서 그럼 부분 균형 분석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의 균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분 균형 분석을 먼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반 균형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에 의해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갖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로 리카도 대등 정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엄격한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도 대등 정리의 의미를 잘 확인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리카도 대등 정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간별 예산 제약식을 제시해 놨는데 뭐 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 이걸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정부의 기간별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G1은 당연히 1기의 정부 지출이죠. 1기의 정부 지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기의 세금. 자, 세금으로 징수한 돈 갖고 지출을 갖다 해야죠.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본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기의 정부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2기의 정부 지출에다가 요거는 이제 1기의 채권, 1기 채권에 대한 이자 미래가치에 이게 1기 채권의 미래가치가 1년 후 가치죠. 1년 후 가치 해가지고 1 더하기 R 곱하기 B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갖고 이것이 T2하고 왔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오른쪽에 있던 걸 갖다가 1로 옮긴 겁니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GT 하게 되면 T기의 정부지출, TT는 서브 T는 T기의 정액세입니다. B는 정부 채권의 발행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 통합 예산 제약식을 만듭니다. 정부 통합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자 G1 더하기 2기의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니까 2기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는 G2 나누기 1 플러스 R 해야죠. 그래야 현재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T1 더하기 2기 조세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통합 예산 제약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로 가지고 비교해 봅니다. 지금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책에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의 설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기의 소비하고 2기의 소비를 갖다가 가로축, 세로축에다 표시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액세가 1기 정액세 T1, 2기 정액세 T2가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기간 간 최저 소비 선택이 점 A에서 이루어진다. 겁니다. 자, 최적 소비 선택이에요. 그래서 1기의 소비는 C1 스타, 2기의 소비는 C2 스타입니다. 이렇게 갖고 최적 소비 선택이 점 A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자. 이 그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2점이라고 하면 2점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점에서는 자, 소득 중에서 요게 소득 중에서 1기의 조세를 뺀 거죠. 1기의 조세를 갖다 뺀 것이고 요거는 역시 세로축이니까 2기의 소비니까 2기의 소득에서 2기의 세금을 뺀 것만큼 소비하는 것이죠. C2가. 그러니까 C2는 Y2-T2. 마찬가지로 여기서 C1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C1이라고 할 때 요점이라면 Y1-T1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2점입니다. 근데 이제 정액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T1, T2만큼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기간 간 최적 소비 선택이 A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에 정부가 1기 정액세를 조세 삭감입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1기 정액세를 갖다가 T1만큼 삭감한다. 그러면 정부 지출은 계속 이어지는데 세금을 삭감했잖아요. 세금을 삭감하게 되면 1기에는 뭐가 발생한 겁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1기의 재정 적자를 갖다가 T1만큼 세금을 깎아준 것만큼 1기간 만기 뭐냐 보통 1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1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이런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T1만큼 세금을 깎아준 다음에 깎아준 세금만큼은 뭐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조달하는 이런 조세 정책을 시행한다. 여기서 국채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럼 정부는 2기의 국채를 상환해야죠. 그럼 2기의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T1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만큼이니까 T1 곱하기 1 더하기 R이죠. T1의 1년 후 가치예요. T1의 1년 후 가치 해가지고 원리금에 해당하는 T1 곱하기 1-R 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죠. 당연히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걷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갖다가 먼저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킨다.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 변화가 얼마냐 하는 거죠. 이거는 1기의 조세 더하기 2기 조세의 현재 가치입니다. 빼기 지금 T1만큼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자, T1만큼 세금을 깎아줬으니까는 여기서 자, T1을 빼야 되겠죠. T1을 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자, T1 곱하기 1 더하기 R 요거는 이제 T1의 1년 후 가치예요. T1의 1년 후 가치인데 현재 가치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 위에 거 요거 소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T1 플러스 T1이니까 뭐예요? T1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요거만 남는 거죠.
요것만 남아가지고 T1 더하기 T2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부담의 현재가치 변화예요.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의 변화. 물론 당연히 소비자의 평생 부는 변화가 없죠. 지금 세금을 깎아줬지만 깎아준 것만큼 미래에 더 거둘 거니까 소비자의 평생 부의 현재가치입니다.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소비자의 평생 부의 현재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자 선택점이 A점이라고 그랬습니다. A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의 초기 부전소득, 평생 부는 변화가 없는데 일기에는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일기에는 T1만큼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뭐요? 초기 부전소득만 이동한다는 겁니다. 초기 부전소득만 이동해가지고 E1에서 E2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E1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Y1인데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Y1-T1이죠, 이 점이. Y1-T1.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 E1에서 지금 여기 E2는 안 나왔는데 E2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E2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선상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예산 제약선 자체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초기 부전소득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평생 예산 제약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간 간 최적 소비 선택 A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산 제약선에 변화가 없다면 최적 소비 선택점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세금을 깎아줬는데 미래에 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일기에 세금 깎아준 것만큼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해가지고 이익이 조세 증가에 대비하는 겁니다. 일기에 세금을 깎아준 것만큼 저축을 해요. 저축하면 이자가 붙으니까 현재 가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익이 조세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A점 그대로입니다. A점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국민소득, 실질이자율, 고용, 실질임금, 물가수준 다 변화가 없습니다. 다 불변이에요. 자, 그 이유 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서 봤던 여러 시장을 동시에 그래프 가지고 분석한 그 내용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Y라고 질문을 던져놨는데 그 Y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카도의 대등정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E2입니다. 요건 잘 움직이네요. 그렇죠? E1 싹 사라지고 E2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카도 대등정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졌습니다.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법이 변화하는 거예요. 조세 또는 국채 발행해가지고 재원 조달 방법이 변화했다. 재원 조달 방법이 변화해봤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소비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평생 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생 부가 일정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삭감 정책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재정 정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카도의 대등정리, 리카도 대등정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문제죠.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리카도의 대등정리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가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예요? 비현실적이죠, 가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정 나와 있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정인데 당연히 비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완전 신용시장을 가정했죠. 완전 신용시장을 가정해가지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같다. 저축이자율하고 차입이자율이 같다고 하면 은행은 뭐 먹고 살아요? 대부시장에 있는 금융기관은 뭐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은 지금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도 0%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도 0이다. 또 한 가지 소비자 어떻게 했어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래전망적인 소비자를 가정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고 가정했고 또 균형 재정 마차 가정합니다. 현재 가치로 파악해가지고 균형 재정을 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결국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에 따른다면 재정 정책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재정 정책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박스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 10-1 보시게 되면 로버트 베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로버트 베로는 지금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자 중에 가장 또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로버트 베로. 그 베로가 쓴 거시경제학 교과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학부과 수준에서는 뭐 잘 교재로 채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베로의 거시경제학 책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장세진 교수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 숙명여대에서 은퇴하신 교수님하고 같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 저도 좀 많이 참여했습니다. 검토도 해주고 또 장세진 교수님은 이제 68학번입니다. 68학번이니까 좀 노령측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용어들이에요. 옛날 용어들인데 저한테도 이제 자꾸 상의를 해오는 겁니다. 이런 용어 써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용어도 많이 고치고 또 이제 오류가 없는지 본인은 몰라요 사실. 본인이 번역해놓고 나서 나중에 원고가 나왔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거, 못 보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교정도 한번 의뢰하고 틀린 게 있냐 없냐 해가지고 이제 또 정리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물론 책은 나옵니다. 나중에 좀 더 수준 높게 공부하시려면 베로 거시경제학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베로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책에 그 44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베로가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강조했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차근차근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박스예요. 로버트 베로의 설명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제 재정 정책의 효과를 갖다가 세계 시장을 다 늘어놓고서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은 이렇지만 좀 약간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아까 봤던 균형입니다. 노동시장의 균형,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풍선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준 거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킨 겁니다. 첫 번째 정부 지출의 일시적인 증가.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총수요 곡선이.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C 더하기 I 더하기 G. YD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G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자, 실질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단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보시면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고 여기서 일로 옮겨간 거죠. 일로 옮겨간 것이니까 뭐예요? 이자율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변화를 갖다 가져옵니다. 뭐냐면 정부 지출의 일시적인 증가가 노동의 공급 곡선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정부 지출의 일시적인 증가. 그래서 노동의 공급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세 증가에 따른 음의 소득 효과를 반영한 겁니다. 조세 증가에 따른 음의 소득 효과. 세금을 늘려가지고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 증가에 따른 음의 소득 효과가 반영이 돼가지고 노동의 공급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선이 우측 이동하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죠. 자, 실질 총 공급 곡선을 갖다가 어떻게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가정이 있습니다. 자, 실질 총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더 크다고 가정합니다. 왜냐면 이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 직접적인 효과란 말이에요. 정부 지출 증가는 직접적 효과이기 때문에 Y1, YD1에서 YD2까지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노동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을 통해서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총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실질 총 공곡선의 우측 이동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여기 반영이 돼가지고 YS2가 우측 이동하는데 조금만 우측 이동합니다. Y1D가 우측 이동한 것보다 적게 우측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균형점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균형점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R2까지 조금 증가했고 국민소득도 뭐예요? 크게 증가했죠. 국민소득은 더 크게 증가합니다. Y2까지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 또 나옵니다. 자, 이런 변화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자,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갖다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 건데 여기까지 간 건데 원래 여기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실질 이자율이 처음엔 여기까지 갔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자율이 갔던 건데 노동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때문에 실질 임금이 다시 요만큼 하락해서 결과적으로 R2까지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실질 이자율이 조금 하락한 거죠. 처음에 증가했던 거에서 조금 하락해가지고 이것이 노동의 공급곡선을 갖다가 왼쪽으로 또 이동시킵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을 갖다가 왼쪽 이동시킨다. 좌측 이동을 다 가져온다. 여기 R1, R2가 다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계산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 좀 보시고 또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 다 본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것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 쓰고 이자율의 감소함 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고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MD에서 이렇게 증가한 건데 요거는 이제 Y2일 때 R2일 때 화폐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는 자, 실질 화폐 수요가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이자율의 변화는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화폐 수요 곡선상에서 이자율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화폐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의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죠? 소득이 변화할 때 화폐 수요 곡선이 조금 이동하느냐 많이 이동하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변화했는데 이럴 때 실질 화폐 수요가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좀 완만해집니다. 이게 기울기는 완만해지지만 중요한 건 이동한다는 거죠.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중요한 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화한 거 다 종합한다면, 자, 지금 노동시장에서 W1에서 W2까지 실질임금 하락했죠. 고용량 증가했습니다. 이자율은 처음에 크게 증가했다 조금 하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만큼만 증가했습니다. Y도 Y2까지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재정정책이 있을 때 조세를 갖다 감면하는 재정정책이 시행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세금을 깎아주고서 이걸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죠. 총산출 또는 총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고용 증가했습니다. 물가 하락했죠. 여기서 물가 하락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했습니다. 실질 이자율 상승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재정정책이 행해진 경우 종합적인 효과입니다. 여러 시장에 다 같이 영향을 미쳐요. 어느 한 시장이 변화해도 다른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고 이걸 동시에 분석하는 게 바로 일반 균형이에요.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맨 먼저 봤던 세 시장의 균형입니다.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 예시해 놨습니다. 여기서 통화정책이니까 명목 통화가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통화량이 증가시키면 화폐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회적 증가, 한번 증가시켰다. 그럼 당연히 화폐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세로축이 물가입니다.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통화량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바로 화폐 수량설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화폐 수량설이죠. 그래서 통화량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 나오는데 이게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례적인 통화량의 증가 결과 이거 슬라이드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옮기면은 싹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했던 건데 또 달라요 이게 매번. 어쨌든 간에 여기서 명목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고 이것이 이제 다른 시장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도 지금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소득 변화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화폐의 중립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화폐의 중립성을 일단 떠올리세요. 화폐의 중립성을 떠올린다면 통화량의 증가는 뭐예요? 오직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죠.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실물 변수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고 그랬죠. 지금 그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제시했으니까 그냥 A, B 시장 두 개의 시장은 내버려 두고 요 변화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만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명목임금은 상승하겠죠. 명목임금은 실질임금 곱하기 물가니까 두 가지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변이에요. 일단. 화폐의 중립성 떠올리세요.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게 실물 부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소득, 고용량,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소비, 투자 다 불변이고 오직 물가하고 명목임금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게 화폐의 중립성이에요. 뉴트럴리티 오브 마니.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화폐 수량설입니다. 그리고 자 실질 임금, 고용량, 실질 이자율, 국민소득 등 실질 변수는 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전파 세계에서 화폐 부문하고 실물 부문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전적 이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고전파의 이분성, 클래시컬 다이코토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시컬 다이코토미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면 이거죠. 화폐의 중립성에 근거해가지고 성립되는 것이다. 화폐의 중립성에 근거해서 고전파 이분성이 성립된다. 그럼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과연 그래요? 고전파 이분성 맞아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실제는 실물 화폐 부문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실물 부문하고 화폐 부문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전적 이분성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장기에는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할 때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화폐는 뭐예요? 비중립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화폐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화폐 환상. 화폐 환상으로 인해 가지고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화폐는 결국 중립적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앞에서 6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6장에서 2.2에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단기 AS 곡선. 우리가 단기 AS 곡선에서 단기 AS 곡선이 우상향하죠. 우상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목임금의 경직성과 가격 경직성이에요. 임금의 경직성과 가격 경직성 때문에 단기 AS 곡선이 우상향했죠.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할 때 화폐는 비중립적이다. 자,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 균형에서 이탈할 때, 균형에서 벗어날 때 이제 경기 변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경기 변동에 대한 케인스학파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케인스는 항상 뭐예요? 자,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거죠. 경기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변동은
특히 그 독립 투자의 변동, 오토노머스 인베스트먼트 있었죠. 오토노머스한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독립 투자의 변동과 같은 총수요 충격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케인스 학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총수요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경기 변동을 완화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나친 불황, 지나친 호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이 지나친 호황을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또 지나친 불황이다. 실업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대공황처럼.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경기가 지나치게 좋아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기면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돼요. 반면에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실업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 확장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근데 총수요의 변동을 통해서 그걸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던 말인데 최근에는 좀 뜸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경제 안정화 정책 또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지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케인스 학파의 케인스 학파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 수요 측면을 갖다가 조정함으로써 완화시키는 것이니까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완화할 수 있죠. 완화라는 말은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겁니다. 진폭이라고 할 때는 정점하고 저점 간의 깊이예요. 정점하고 저점 간의 깊이가 바로 진폭인데 진폭을 줄이는 거죠. 진폭을 줄여야만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경제 안정화 정책,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안정적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케인스 학파는 수요 충격, 총수요 충격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두고 따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970년대 말 두 차례 서기 파동이 있었잖아요. 70년대 말에 있었던 두 차례 서기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최고의 호황을 보이던 자본주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가지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불황이 발생한 겁니다.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서기 파동이에요. 유가 상승과 과도한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공급 충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케인스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에 회의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예요.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라는 표현이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부터 나오는 게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 이런 책도 나오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도 회의에 좀 들었죠. 위기에 빠진 경제학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 골치 아프다. 뭘 공부해야 될 것이냐, 케인스 학파 이론이 틀린다는데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커맨딩 아이치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오스트리아에서 하이에크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갖고 하이에크 인터뷰한 게 나오잖아요. 뭔가 세상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갖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 자유주의 경제학이 이제 뜰 계기가 됐다는 이런 느낌을 갖다 받았다고 인터뷰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 그래서 결국 케인스 학파가 설명하는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회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케인스 학파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한 루카스 비판이 그 대표적이죠. 원래 케인스 학파의 모형에서는 여러 가지 계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잖아요. 자, 소비 함수가 있다면 A 더하기 BY가 있다. 그러니까 A나 B는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루카스 비판은 바로 A나 B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그래서 행태방정식의 계수가 일정하다고 보는 케인스 모형은 정책 분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바로 루카스 비판입니다. 이 루카스가 누구예요? 로버트 루카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루카스 비판 아주 유명한 겁니다. 자, 경제학을 한번 또 뒤집어 놓은, 경제학의 흐름을 갖다 한번 뒤집어 놓은 유명한 이론이에요. 비판. 이거 말고도 또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책 무력성의 명제라든가 루카스 비판, 또 앞에서 루카스 공급함수도 봤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인스 모형은 정책 분석의 오류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총수요 충격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고 하신 것이 케인스 학파의 주장인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게 공급 충격이란 말이죠.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경기 변동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경기 변동 이론 이걸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그러니까 이제 고전학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 고전학파 학자들이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은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최적화가 뭐예요? 주어진 제약 조건을 인식하고 주어진 제약 조건을 인식한 다음에 그 제약 조건 하에서 뭔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최적화입니다. 소비자들은 소득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또 마찬가지로 생산자들, 기업들은 주어진 비용 여건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게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최적화와 시장 균형의 결과, 균형도 고전학파 항상 강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항상 균형으로 이끈다는 거. 그래서 최적화와 시장 균형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제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그 균형 상태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화폐적 충격이냐 아니면 실물적 충격이냐 해가지고 두 가지에서 이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한 것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나오게 되고 이걸 주장한 학자가 로버트 루카스예요. 또 실물적 충격, 해서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제 에드워드 프레스캇이라든가 또 핀 키들랜드 같은 이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고 누가 주장했다?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루카스가 경기 변동에서도 통화량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 주장한 학자가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그래서 루카스가 경기 변동에서 통화량의 역할을 중시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를 좀 더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물론 당연히 루카스의 이론이니까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기대를 갖다 가정합니다. 세고전학파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합리적 기대입니다. 앞에서 봤던 미래 전망적 소비자라든가 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 기대를 갖다 가정합니다.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을 가정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합리적 기대 하에서 사람들은 합리적 기대를 갖다 가지고 미래를 갖다 예상하는데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이 생겼다. 원래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이걸 크게 비판하는 사람이 프리드먼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인데 그런 화폐적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 통화당국의 무분별한 통화정책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 뭔가 일정한 룰을 가지고 룰에 기초해서 통화량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렬하게 비판하는 인물이 바로 프리드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다 이겁니다. 원인은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이 시행됐다. 그럼 이럴 때 당연히 물가 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상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세로축의 물가, 가로축의 화폐량을 표시한 그 모형입니다. 우리가 원래 화폐시장을 갖다 분석할 때는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니까 이자율을 세로축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일반 균형에서는 여러 시장을 동시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시장 해가지고 세로축에다 뭘 집어넣어요? 물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 화폐 수량설의 논리가 거기 박혀 있는 걸 거기 박혀 있죠 그대로. 그래서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당연히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물가가 변화하는데 물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책이니까 당연히 예상착오가 발생했죠. 가지고 단기적으로 명목임금의 변화를 갖다가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환상이죠. 명목임금의 변화를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을 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을 해가지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노동공급을 조정했던 거 앞에 그림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노동 공급을 조정하면서 이때부터 경기 변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시장의 동시균형입니다. 일반 균형이에요. 노동시장, 생산물시장, 화폐시장인데 화폐시장의 들어축이 뭐? 물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죠. 예상치 못한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통화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합니다. 그럼 물가와 명목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물가 상승하죠.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명목임금도 상승하는 거죠. 명목임금이 상승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명목임금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으로 인해 가지고 명목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질 임금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명목임금이 오른 건데 이걸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뭐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켰다.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아래 영향을 미치겠죠. 또 뭐요? 실질 A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실질 총 공곡선. 그래서 Y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게. 자, 지금 화폐적 충격 때문에 경기 변동이 시작되는 그 흐름을 갖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Y가 증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우측 이동했잖아요. 우측 이동하니까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실질 이자율의 하락이 또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노동의 공곡선이 왼쪽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크게 이동했던 것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은 W1이 되고 고용량은 이만큼이 아니라 L2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했습니다. 소득 증가, 이자율 하락.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수요를 갖다 또 변화시키죠.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적인 소득 증가와 화폐 수요의 낮은 이자율 탄력성을 가정을 해가지고 화폐 수요가 그냥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미미한 화폐 수요의 증가. 그래서 미미한 화폐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거기서 또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건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또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결과 실질임금 하락하고 고용량 증가하고 이자율 하락하고 국민소득 증가하고 물가 상승하고 이런 겁니다.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이론이에요. 균형 상태에서 화폐적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가 이런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실질임금 하락했습니다. 고용 증가했습니다. 실질 이자율 하락했습니다. 이자율 하락했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소득입니다. 물가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실질 화폐 수요는 증가합니다. 물가가 상승했고 실질 화폐 수요도 증가한 거예요.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명목 통화 공급도 증가했는데 이건 명목 통화 공급의 증가는 뭐예요? 예상치 못한 거였죠. 예상치 못한 명목 통화 공급의 증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루카스가 주장한 거예요.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루카스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는 루카스 공급함수하고 또 공급함수하고 밀접한 관련. 자, 공급함수에 뭐예요? 동전 뒷면이나 마찬가지예요. 필립스 곡선이 있었죠. 원래 필립스 곡선하고 루카스 공급함수하고는 세로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축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가로축이 Y고 하나는 가로축이 실업률이고 근데 실업률과 국민소득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게 누구의 법칙? 오쿤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이 오쿤의 법칙을 매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파악해 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통합 팽창. 예상치 못한 통합 팽창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 예상 물가 수준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원래 루카스 공급 함수가 다시 한번 일단 보시면 YS equal Y star. Y star라고도 쓰고 Y sub n이라고도 쓰죠. 자연 산출량입니다. 더하기 알파 또는 뭐 감마 캡 썼습니다. P P expectation이에요, 여기. 요건데. 기억나시죠? 여기서 통합 팽창이 있었지만 예상 물가 수준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상 물가 수준 P expectation은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물가는 상승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화가 팽창하면 좀 전에 봤던 그래프에서 나왔지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한다고 그랬죠. 착각해가지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과 총 공급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고용과 총 공급이 단기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이럴 때 우상향하는 루카스 공급 함수를 통해서 YS는 Y 스타 또는 YN 더하기 감마 햇 곱하기 P P expectation이에요. 물론 감마에서는 0보다 큽니다. 그래가지고 우상향하는 단계 예스 곡선이죠. 우상향하는 단계 예스 곡선 나온다. 단기 총 공급 곡선입니다. 요거예요, 그냥. AS 곡선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니까 YS로 표시합니다.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급선입니다. 감마가 0보다 큰. 물론 감마가 0인 건 어떤 상황이죠? 장기죠. 장기에는 P와 P expectation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마가 얼마든 간에 P하고 P expectation이 같다고 하면 감마가 얼마든 간에 뭐예요? 장기 총 공급선은 수직이죠. 그래서 루카스 공급선. 여기서 만약에 물가 예상이 정확하다면 생각해 보세요. 물가 예상이 정확하다면 P하고 P expectation이 같겠죠. 그럼 산출량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뭐예요? 수직입니다. 물가 예상이 정확하다면 이루어진다. 근데 만약에 감마가 0보다 크다면 감마가 0보다 크고 P가 P expectation보다 크다. 이럴 때 산출 수준은 Y보다 증가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로 감마 값이 클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갖고 루카스 공급함수 항상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루카스 공급함수, 또 루카스가 제시한 정책 무력성의 명제, 루카스 비판 등등, 또 루카스의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등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과 관련해서 좀 전에 경기 변동이 시작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여러 나라 비교해 보니까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 서프라이징 머니터리 팔리시, 를 갖다가 빈번하게 사용한 나라의 경우에는 감마 햇 값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자, 실증 분석 결과 그대로 나와요 또. 그래서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한 나라, 감마 햇의 값이 작아진다.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 실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들, 극심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다 겪었던 이런 나라일수록 감마 햇이 작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태적 총 공급 곡선에서처럼 다이내믹 총 공급 곡선 봤죠. 자, 동태적 총 공급 곡선에서와 같이 총 산출량 인플레이션 평면, 내 동태적 총 공급 곡선. 또 실업률 인플레이션 평면은 뭐예요? 필립스 곡선이죠. 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태적 총 공급 곡선에서처럼 총 산출량 인플레이션 평면에 그려지는 게 동태적 총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실업률 인플레이션 평면에 그려지는 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식을.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면 자, 파이는 파이 expectation 곱하기 더하기 H U-UN 나와 있죠. 그러니까 U는 실제 실업률이고 UN은 자연 실업률이죠.
자,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의 차이하고 파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필립스 곡선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H0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요거죠. 요건데 요것이 이제 제로가 되고 H가 0보다 작다 하는 것도 좀 봐주시고, 마이너스 관계니까요. 필립스 곡선 우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형시킨 식을 가지고 다시 보시면 여기서 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근데 합리적 기대치예요. 왜냐하면 루카스의 주장이 합리적 기대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할 때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 거예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활용해서 계산한 인플레이션율의 합리적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실업률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감소시켜요. 단기에는 물가는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만 단기에는 그나마 실업률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업률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근데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수직이 되니까 장기에는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확장 정책. 예상치 못한 확장 정책은 통화 정책입니다. 확장적 통화 정책은 단기에는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실업률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임플리케이션과 또 한계도 있죠, 당연히. 어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일단 정책적 시사점은 뭐냐면 가격 경직성 없이도, 가격 경직성은 원래 케인스파워 주장하는 겁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가격 경직성은 다 케인스파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직성 없이도 정보가 불안전한 상황에서 합리적 기대를 갖는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시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격 경직성 없이도 정보가 불안전한 상황에서 합리적 기대를 갖는 경제 주체의 최적화 행위와 시장 균형의 결과로부터 경기 변동을 설명한다는 말은 이 아래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앞에서 2번 정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이것이 바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그래서 원래 케인스가 제시한 화폐 환상인데, 케인스가 제시한 것이 화폐 환상, 명목 임금의 변화를 갖다가 실질 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갖다가 화폐 환상인데 이거를 합리적 기대하에 물가 예상착오로 발전시킨 겁니다. 케인스가 제시한 화폐 환상을 합리적 기대하에 물가 예상착오로 발전시킨 것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주장한 적응적 기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연 실업률 이론 봤습니다. 적응적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 실업률 이론을 갖다 봤는데 이거를 합리적 기대하에 필립스 곡선으로 발전시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공헌이에요. 2가지.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의 중요한 공헌이 이겁니다. 자, 케인스의 화폐 환상을 합리적 기대하에 물가 예상적으로 발전시켰다. 또 자연 실업률 이론을 이론해 가지고 내용이 뭐였죠?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나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라고 하는 게 자연 실업률 이론이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역시 합리적 기대하에 필립스 곡선으로 발전시켰다는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 정책적 시사점하고 한계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루카스의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경기 변동은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후생비용은 웰페어 코스트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후생비용은 크지 않다는 거. 또 중앙은행이 만약에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영한다. 앞에서는 서프라이징 마니터리 팔리시에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은행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영한다. 그러면 물가 예상 착오가 없어집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물가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럼 물가 예상 착오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물가 예상 착오가 줄어들면 그로 인한 후생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앙은행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 예측 가능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프리드먼이 말한 통화준칙이죠. 마니터리 룰. 프리드먼이 강조하는 K% 마니터리 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측 가능한 정책입니다. 룰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도 하나의 한계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 기대를 갖다 하는 경제 주체들의 물가 예상 착오가 발생하는 거죠. 물가 예상 착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항상 물가 예상 착오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경기 변동,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경기 변동. 예컨대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바로 이런 이론들이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못 됐습니다.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시간이 좀 될까 해가지고 이어서 할까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데 이 내용은 2주차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요거 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꼭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 묶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